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셀리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299660입니다. 지난번에 알아봤던 박셀바이오에 이어 항암치료제 관련 주식이기도 하고 최근 바이오 관련 종목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죠. 의도하진 않았는데 박셀바이오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전혀 없고 판관비가 모두 영업 손실로 기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영업 손실의 규모와는 다르게 2018년에 단기 순손실의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같은 적자 연속의 흐름은 이같이 매출이 없고 적자가 지속되는 흐름은 2020년에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셀리드는 또 어떤 특징을 내세우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최근의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셀리드가 LG화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이슈였는데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개발을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해서 LG화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은 박셀바이오가 전남대 의대에서 나온 기업이었다라고 하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출신의 대표가 창업한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학벌주의를 좋아하지 않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회적 기준으로는 학벌이 더 좋은 기업이 셀리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 대표의 경우에는 면역학의 권위자로 꼽힌다고 합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서울대만이 주목받는 국내 학계의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의 관점에서 서울대 교수나 연구진이 반드시 최고의 실력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으로는 권위자로 꼽히고 있는 만큼 실제로 관련해서도 학회장을 지내는 등 주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실력을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평가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어쨌거나 LG화학과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을 위해서 MOU 같은 것을 체결한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이 같은 이슈를 넘어서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서울대 기업답게 서울대 내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사업 내용을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박셀바이오를 다루면서 관련 영상에서 암치료에 관련한 연대기를 살펴봤으니까 관련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샐러드의 사업보고서에서도 간단하게 연대기를 제시하고 있긴 한데 이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0년대 이후 면역 항암제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제시해 두었는데요. 셀리드의 제품인 셀리박스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셀리드는 셀리박스의 특징을 능동형 제품이면서 암 항원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제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형 제품의 장점인 효력이 나타난 경우에 장기적으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암의 경우에는 한 번 치료를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환자를 꾸준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능동형 제품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이 장점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암 항원 비특이적인 작용 기전을 갖는 형태의 단점이 자가 면역 질환의 유사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암 항원이 특정 암이 있는 위치에서만 발현되지 않고 다른 세포나 다른 위치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셀리박스는 능동형 제품인 것과 동시에 암 항원 특이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진 것이 셀리박스의 특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이 제시한 장점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셀리박스 자체의 장점을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카테고리의 특징을 끌어와서 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제품들과는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차별화되어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능동형 제품에 포함된 다른 제품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고 해당 특징들에는 암 항원 특이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제시를 직접적으로 한다던가 이 같은 직접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같은 설명이 아니고 셀리박스를 다른 카테고리에 넣어서 혹은 셀리박스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것과 비교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5개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자궁경부암에 적용되는 파이프라인이 가장 빠른 임상 단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임상 1상이거나 혹은 전임상 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개발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긴 하겠지만 아직 임상 단계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 앞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LG화학과 협력을 진행하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전임상 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것들이 전임상 단계라는 것은 아직 진행 초기이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적 가치의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이 같은 파이프라인의 원천 기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셀리드 자체가 제시하기를 적응 면역계와 선천 면역계를 동시에 활성화한다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적응 면역계와 선천 면역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겠죠. 이 두 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해 놓은 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게 되면 선천 면역의 경우에는 존재하는 구조를 인식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응 면역의 경우에는 면역 기억 현상을 통해서 재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해한 바대로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보게 되면 매운맛을 싫어하는 아이가 고추 모양을 거부하는 것이 선천 면역이라고 한다면 실제 고추 모양은 아닌 갈아서 요리에 들어간 매운맛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학습 후 거부한다는 것이죠. 냄새나 빨간 색깔 혹은 특정 메뉴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거부하는 것, 이것을 적응 면역계라고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역 체계에 대해서 모두 활성화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인데요. 좀 더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세포 독성 세포를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자연살해 세포를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되는 기전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first in class, 그러니까 최초의 접근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강력할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셀리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간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에서 제품에 대해 길게 제시해 두었는데 바이오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셀리드의 제품은 우수한데 다만 아직 임상이 초기 단계다 정도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전반적인 설명에서 자사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이 직접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중심에 두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카테고리나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의 문외한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도 많았었는데요. 이 같은 셀리드의 연구 활동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분류를 통해서 연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빠른 임상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자궁정부암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아웃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승인을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승인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이선스 아웃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미 2014년에 계약을 했고요. 관련해서 아직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생산을 하게 되면 순매출의 4%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워 보였던 것은 연구 개발 기업치고는 기술 개발 관련해서 최근의 실적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특허 관련해서 가장 최근의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017년에 특허 등록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특허 자체가 BVAC 관에서 중점적으로 특허를 진행했고 여러 지역에 걸쳐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제품을 중점으로 해서 추후 사업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련 활동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개발 중심 회사로 보이는데 최근에 개발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 보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있는 셀리드의 숫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 일단 매출은 없는 상황이고요. 연구 영역 등으로 매출을 일으킬 법도 한데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관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꽤 늘었는데요. 그 증가율로 보자면 더욱더 와닿습니다. 그 중에서도 19년에 늘어난 계정을 보게 되면 급여는 물론 인력 투자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 접대비와 함께 도서 인쇄비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 것은 18년에 전체 직원이 21명에서 19년에 32명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에 더해 경상 연구개발비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같은 것들은 모두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손실이 꾸준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것이 2019년의 기타 비용과 함께 2019년의 금융수익인데요.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2019년에 기부금이 1억 발생한 것이 전체 기타 비용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금융수익에서는 기존에는 없던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2억 이상 기록된 것에 더해 이자 수익이 9억 이상 기록된 것에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이 같은 금융수익 덕분에 단기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25억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셀리드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업활동이 없는 만큼 이 같은 자산의 증가는 외부 자금의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금융자산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것은 이처럼 금융자산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외부 자금을 보자면 부채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본의 영향인데, 바로 2019년에 상장을 진행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본금 유입을 통해서 자본 총계가 크게 늘어났고 이것이 자산의 증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같은 것을 고려해서 보자고 하면 18년에서 19년의 경우에 볼 때
결손금이 50억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매년 50억 정도의 결손금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 자본 총계로 봤을 때는 아직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반기 실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반기에서도 앞에서 이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이 소폭 감소했는데 계정 간 이동을 보게 되면 유동자산은 크게 줄어들었고 비유동자산은 늘었는데요. 비유동자산 중에서 금융자산도 늘긴 했지만 유형자산의 증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같은 유형자산의 증가는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본금을 활용해서 연구활동만 하던 시절을 마무리하고 생산 관련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유형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의 경우는 소폭 증가했는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지는 않았고 반기에도 역시 손실로 인해서 자본 총계도 줄었는데 이익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2020년 반기에서도 역시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판관비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2020년 2분기의 판관비가 플러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기 때문에 괄호의 모양이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판관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급여를 비롯해서 인적자원 투자 비용도 많이 늘었고 세금은 물론 통신비 등 많은 계정이 늘긴 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기록된 이유는 다름 아닌 주식 보상 비용이 나간 것이 아니라 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 회수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스톡 옵션을 받았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 2020년 2월에 미등기 임원 중에 강수현님에게 스톡 옵션 부여됐었는데 2020년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강수현님의 이름을 임원의 현황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좀 검색을 해보게 되면 강수현님은 다른 회사에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식 보상 비용이 환입되었고 판관비가 플러스로 기록되는 독특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 개발비를 보게 되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적게 썼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많이 썼고요. 어쨌거나 전년 대비해서 판관비와 연구 개발비가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 손실의 적자폭은 더 키워가면서 2020년 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저희가 사업보고서에서 살펴봤던 전년 동기의 기타 비용과 함께 금융수익에서 이자 수익이 크게 기록된 것, 이 정도가 눈에 띄었고요. 이 같은 영향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 2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는데 이 같은 흑자 전환은 영업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판관비의 플러스 기록과 함께 영업 외 활동의 일시적인 영향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반기의 당기순 손실은 13억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셀리드를 보게 되면 양력이 화려한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면역 항암제에서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바이오의 문해안에게는 특장적으로 다가온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안정적 실탄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연구활동으로 버틸 수 있고 그 사이 실적을 내기 시작한다고 하면 충분히 일반 기업의 궤도에 오를 수도 있다고도 보여졌는데요. 이 같은 셀리드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오 기업인데다 관련 기술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상향 곡선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튀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을 할 뿐 꾸준한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면역 항암제에 관한 기술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코로나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종목을 보니 떠올랐던 종목이 바로 셀리버리였습니다. 주봉으로 비교해보자면 셀리버리 역시도 큰 하락 없이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려왔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수준으로 주가가 끌어올랐죠. 셀리드 역시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 같은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이같이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 이만큼 올랐었고 지금부터는 향후 장세가 과거 코로나 회복 국면만큼 강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셀리버리만큼 강하게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최근에 지수 하락장에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상승하고 있는 만큼 시장 전체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때 얼마나 상승할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리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